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장 분석, 투자 분석 전문가,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가, 또 증권사의 고수들을 모십니다. 오늘은 피데스 자산운용의 송상종 대표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 대표님은 이 증시에 한 경력이 30년 이상 되시는 아주 베테랑이십니다. 예전에 뭐 동원증권 주식부, 교보생명 주식부, 주식부란 이름도 좀 생소한데 이런 데서 좀 일을 하셨고요. 98년에 피데스 투자자문 설립하셨고 이걸 2016년에 자산운용사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이 피데스 투자자문은 이 베트남 전문 자산운용사로 좀 널리 알려져 있죠. 예. 네네. 그래서 오늘은 송상종 대표님과 함께 최근에 핫한 베트남 증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서 좀 핫하다 하면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제 베트남을 가장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베트남 증시가 좀 올해는 좀 뒤늦게 코로나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3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좀 몇 가지 요인을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미국보다 더 많이 오른 나라가 베트남과 인도입니다. 네, 그렇네요. 네네. 현재 베트남 증시는 그 3분기 중에 네. 그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그 록다운이 되면서 봉쇄 조치를 많이 했죠, 베트남에서. 많이 했습니다. 예. 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 그에 따라 증시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4분기 들어서면서 경제가 리오픈되고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뭐 어떤 게 있어요? 일단 그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인도와 베트남이 그 미국보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올 한 해 좋았던 데는 공통적인 요인이 한 가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요인이 그 최근 그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문제인데 중국이 그 미중 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또 홍다 사태 등 부동산 문제 또 여러 가지 증시 규제 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베트남과 인도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중국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나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 베트남과 인도의 대미 수출 비중이 대중 수출 비중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서 중국의 영향을 적게 받는 반면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은 중국의 수출 비중이 대중 수출 비중이 대미 수출 비중보다 훨씬 높아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표를 보니까 맞습니다. 베트남의 대미 수출 비중 29%, 대중 15.7%니까 맞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오히려 더 크게 받습니다. 받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좋았는데 일단 벌써 연말이 다 돼가잖아요. 내년 증시는 어떻게 보세요? 베트남 증시, 뭐 다른 아시아 국가들하고 좀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내년에 베트남 증시를 전망하기 위해서 이 표는 그 경제 성장과 물가와 자산 가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그 소개되는 표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높을 때는 주식이 좋고 또 물가가 높을 때는 원자재가 좋고 그다음에 경제가 성장이 낮고 물가도 낮은 저물가 저성장 국면에서는 그 채권이 좋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가령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 현재 2021년 4분기 중에 미국의 물가 다 아시다시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가운데 성장률도 굉장히 높을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령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4분기 미국 성장률을 8% 이상으로 네. 예상하고 있고 예. BOA 은행 같은 경우도 음. 4분기 성장률을 6% 정도로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의 그 미국의 상황이 음. 고성장 고물가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물가가 조금 높아도 음. 경제가 추세 이상으로 계속 성장할 수만 있다면 주가는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반대로 그 높아진 물가가 부담이 돼서 가령 뭐 수요가 줄어들고 이어서 뭐 정부가 긴축 정책을 패드가 긴축 정책을 펴서 경제가 급격한 불황으로 빠지면 주가가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현재의 물가 수준에서 성장만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주가 상승은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의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네. 베트남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2%,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월까지 1.8%입니다. 네. 그래서 저성장 저물가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22년이나 2023년 네. 7%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성장 저물가에서 고성장 저물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2022년 중에 주가도 굉장히 좋을 걸로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2%에서 7%로 간다면 상당히 주가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럼 베트남의 성장률하고 증시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꽤 있나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예.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 성장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예. 대체적으로 그 IMF의 경제 전망의 오른쪽 표를 보시면 2022년까지 베트남은 아시아 여러 국가 중에서 대체적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국가였습니다. 네. 그러던 게 2021년에 그 경제가 록다운되고 또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에 성장률이 2%대로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경제가 리오픈되고 또 올해 경제 성장률이 낮은 그 기저 효과 그런 데다가 정부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이어서 내년에 적어도 7% 이상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드래곤 캐피탈 같은 기관 같은 경우는 10% 정도까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최소 미니멈 7%고 거의 10% 가까운 경제 성장률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내년 한 해 증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베트남 증시 상당히 좋을 것이다. 네네. 성장에 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네네. 다시 좀 전에 드렸던 질문 다시 드려보면 그러니까 성장률하고 베트남의 증시하고 좀 상관관계가 높다는 맞는 그런 말씀하시려는 말씀입니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예. 이게 과거 한 10년 이상 베트남의 성장률, 물가, 금리들을 쭉 표시한 표입니다. 네. 2022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대체적으로 베트남은 경제 성장률이 6.5에서 7%, 네.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내외, 그다음에 5년 국채 수익률이 2% 내외 이런 경제 매크로 경제 변수들을 쭉 보여줬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난 5년간 저물가 저금리에 6.5 내지 7%의 경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나라의 그 장기적인 주가 상승률은 명목 GDP 성장률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그 경제 성장률을 6.5 내지 7%,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 정도로 보신다면 연간으로 꾸준히 10% 정도의 주가 상승이 가능한 나라다. 그리고 그런 성장률과 어떤 주가 사이 상승률과의 그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좀 괜찮은 이제 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올해 그럼 이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가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그 부분은 되게 보면은 그 베트남에 대해서 베트남이 현재 처한 환경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그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 최근에 그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급망 구축의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나라가 아시아 나라 국가 중에서 베트남과 인도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 자동차, 반도체 이런 품목인데 자동차나 반도체의 경우는 미국이 자국 내에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베트남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섬유, 의복, 봉제나 뭐 IT 제품 중에서도 휴대폰, PC, 가전 등은 오히려 그 미국이 새로 자국 내에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기보다는 수입을 해서 계속 쓸 걸로 보이고 오히려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베트남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그 향후 베트남에 굉장히 유리한 매크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로도 미국과의 관계 이런 걸 이것도 보면 상당히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 베트남 증시 보면은 과거에 상당히 외국인 자금 좀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이제 외국인 자금 중에 또 대부분이 또 한국 자금들이 많이 영향을 줬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영향이 좀 있나요? 베트남이 그 외국인 투자가 붐이 있었던 데가 크게 두 번이 있었습니다. 가령 2006년부터 8년까지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외국인 자금의 대부분은 한국 자금이었던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한국 자금이 들어가서 그 이후 베트남 증시가 버블이 발생하고 급격한 후유증을 겪으면서 베트남 증시가 그 한국 투자가들한테 나쁜 인상이 각인된 계기가 됐던 베트남 걸로 열풍이 투자 열풍이 불어가지고 한참 들어갔다 좀 손해 보신 분들도 굉장히 주변에도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당시의 매크로 환경은 고물가 고금리에 만성적인 무역 수지 적자가 나고 있어서 사실은 베트남의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시기가 좀 잘못된 걸로 보여지고 가장 최근에 그 외국인 투자 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외국인 투자 붐인데 이때도 한국 자금이 그 상당한 역할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뭐 2006년부터 8년까지 정도는 아니지만 그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걸로 지금까지 갖고 계셨으면 어떤 해외 투자보다 수익률이 좋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6년부터 18년까지의 매크로 환경이 그 10년 전의 환경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저금리 저물가로 금리와 물가가 안정돼 있었고 그다음에 국제 수지 흑자가 나고 있었고 또 환율이 굉장히 안정돼 있었습니다. 이런 매크로 환경이 좋은 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베트남의 주가 상승은 외국인이 파는 가운데 내국인 주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성격이 다른 주가 상승이고 그런 측면에서 전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자금이 그냥 안 들어오면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베트남 증시? 이 표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현재 주식 투자 인구가 3.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베트남의 개인들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개인들의 신규 주식 투자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월 개설되는 신규 계좌 수가 한 2, 3년 전에 6배에 달할 정도로 주식 붐이 불고 있는데 우리나라 동학개미 운동 같은 게 벌어지고 있나 보네요. 그러면 그런데 좀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베트남이 다른 나라하고 뭐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이 최근 2, 3년간 부동산 가격이 그 안정돼 있는 가운데 오히려 집 렌트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개인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특이하네요. 그다음에 코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개인들의 투자 수요가 전부 증시로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 그 주식 투자 인구가 3.6%인데 뭐 한국이나 미국, 한국이 25%, 그다음에 미국이 54%인데 아직 그 여력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애국인이 현재 상태로 보면 팔 만큼 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 이후에는 애국인도 베트남 주식을 사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증시 자금 쪽은 별로 리스크 요인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네네네.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베트남 증시에 좀 지금까지 좀 괜찮은 얘기만 했는데 네네. 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도 있을 텐데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뭐 베트남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예. 그 변동성 부분을 누구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표에 보시는 대로 그 베트남 증시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비중이 기관이나 외국인 비중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뭐 86%를 개인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네.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그 단기 투자자이면서 그 추세 매매를 네. 하는 투자자들입니다. 짧게 매매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개인들 네. 성향이. 오를 예. 때 같이 사고 예. 빠질 때 같이 파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시장에서 그 베트남 시장을 투자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 제가 볼 때 그 투자자들 꼭 유의해야 될 점이 한국 시장이 보통 고점에서 10 내지 15% 하락하면 예. 되게 조정이 마무리되는 반면에 예. 베트남 시장은 거기서 10%가 더 빠져서 예. 20에서 25% 정도 하락해야 예. 조정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 빠졌을 때 주식을 사주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 변동 그 20이나 25% 빠졌을 때 그 저희가 외국인 입장이니까 그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그 기회로 활용하면 예. 그렇게 활용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꼭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 베트남 증시에 투자하시려면 심장이 상당히 강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때마다 항상 성공하는 겁니다. 예. 우량 주식을 그리고 반드시 반등하고 다음에 오를 때는 그 한국이나 또는 뭐 미국 시장보다 훨씬 많이 오릅니다. 빠진 것을 회복하고 남을 정도로. 예. 그래서 그 추세 매매 이런 걸 지향하시고 베트남 현지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하고 추세 매매를 하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했던 것처럼 그거를 거꾸로 이용해서 예.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장기 투자하면 음. 초과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좀 리스크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주식 시장 보면 시진핑 정부가 각종 규제를 놓으니까 갑자기 증시가 타격을 받잖아요. 근데 베트남도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정부인데 정부가 갑자기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그런 리스크는 없나요? 뭐 길게 설명드리기보다는 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 같은 공산주의 정치 시스템이긴 한데 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중국과는 다르다. 왜 그러냐면 그 올 금년 연초에 새 지도 체제가 정립됐는데 예. 되게 그 공산당 대회를 열어서 200명의 중앙위원과 18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하고 예. 그 중에서 4명의 빅4를 선출하는데 그 빅4가 서기장, 그다음에 총리, 그리고 국회의장, 국가주석입니다. 네. 근데 대개 28명의 정치국 상미위원회 네. 집단 지도체제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진핑 1인 지배 체제하고는 좀 다르고 그다음에 또 국민 성향이 예.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미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미국을 배우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는 베트남은 많이 다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크게 좀 우려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으로 이 한국인이 베트남 증시에 관심을 둬야 할 이유를 네. 송상종 대표님만의 좀 얘기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베트남 증시에 대해서 PT를 사실은 뭐 증권회사 방문하면서 많이 했었습니다. 네. 한 3, 4년 전, 4, 5년 전에도 베트남 주식 유망하다.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그리고 좋은 주식 사서 장기 투자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그 제가 그 보여드리는 차트가 우리나라 삼성화재 주가의 장기 차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1990년에 90년대 초에 개방이 돼서 그렇죠. 예. 외국인이 개방 초에 가장 많이 산 주식이 삼성화재입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음. 90년대 초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삼성화재 주가가 150배 오릅니다. 네. 근데 이 150배 오르는 투자 수익의 대부분을 애국인과 대주주가 가져가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싼 가격에 삼성화재 주식을 다 팔아버린 겁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런 과거에 그 우리의 아픈 기억 또는 좀 뼈아픈 기억이 있는데 우리보다 20년 정도 경제의 발전 정도나 그다음에 증시 개방 정도 여러 가지가 20년 정도 늦은 베트남에 가서 한국의 삼성화재 같은 주식을 발견해서 장기 투자 한번 해보시라. 네. 이런 게 베트남 증시에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삼성화재 같은 주식은 베트남 시장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모셔가지고 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오늘은 PS 자산운용의 송상종 대표님과 함께 최근에 핫한 베트남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베트남의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뭐 투자의 유의점들 이런 걸 설명드렸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베트남 증시에 대해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보시면 사실은 그 우리나라나 미국 시장보다 훨씬 쉬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하셔서 좋은 투자 수익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PS 자산운용의 송상조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